설날 저녁, 시어머니의 속삭임에 세상이 멎었습니다. 그 애 떡국에 약 타 놨으니. 10년간 믿었던 가족의 잔인한 배신, 200억 원의 재산을 노린 탐욕에 심장이 얼어붙었죠.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믿지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백서연, 38입니다. 천명그룹의 작은 계열사를 이끄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성이라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저 따뜻한 가족을 갖고 싶었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린 건 바로 작년 설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집안의 기름 냄새와 갓 끓인 떡국에서 올라오는 뽀얀 김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민준 씨와 시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10년 전 이 집의 며느리가 된 이후로 매년 설날은 제게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밤늦도록 만두를 빚으며 고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제가 속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마지막으로 상에 올릴 과일을 깎아 내기 위해 잠시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평생을 뒤흔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탁 너머에서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는 시어머니, 오지혜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떡국에 약 타놨으니 꼭 제 자리에 앉으라고 일러도 세상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늘하고 나직한 그 한마디에 주방의 따뜻한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그의 떡국에 약 타놨으니라는 문장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떡국. 새해 첫날 한 살을 더 먹는 것을 축하하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음식. 그 신성한 음식에 저를 향한 독을 섞어 넣은 겁니다. 눈물이 터져나오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 마침 주머니 속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은 까맣게 잠들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잠시 나가서 통화만 하고 오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완벽한 며느리였던 제게 이만큼 좋은 핑계는 없었죠. 저는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자 그제야 숨이 트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습니다. 평범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던, 재벌 3세답지 않게 소박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던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너도 내 딸이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그분의 미소 앞에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그 미소가, 그 따뜻했던 손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속에는 여전히 불빛이 환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저택이 보였습니다. 한때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위선적인 가문을 무너뜨리기로. 그날 이후 집은 제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성 안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집안의 공기마저도 모두가 적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 편이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진우 전무님. 최 전무님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김태성 회장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천년그룹에 바쳤고 누구보다 김 회장님은 존경했던 분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그룹의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명예직만 남은 채 그는 힘없는 호랑이처럼 한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라면 오지혜 여사님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자는 제 제안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그 찻집은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즐겨 찾으시던 곳이었습니다. 뽀얀 찻잔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져 왔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지혜 여사님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과 제가 이 집안과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 전무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군요.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성 회장님은 아들인 민준 씨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무능력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회장님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복지재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년그룹의 진짜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오지혜 여사님은 그 모든 계획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복지재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모든 재산은 오 여사와 민준 씨의 것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백 대표님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당신이라면 민준이를 바로잡고 천명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으셨죠. 이야기를 마친 최 전무님은 품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개인 금고 열쇠입니다. 언젠가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기다린 사람은 백 대표님이겠지요. 작고 차가운 열쇠의 무게가 제 손바닥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지를 잇고 부당하게 빼앗긴 천년그룹의 정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최 전무님이 건네주신 열쇠로 시아버지의 개인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닌 낡은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지혜 여사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온 비자금의 흔적이었습니다. 유령 회사의 이름들,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알아볼 수 없는 암호 같은 메모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거대한 악의 실체를 향한 작은 씨앗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완벽한 CEO의 가면을 쓴 채 밤에는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분석하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을 하나씩 파고들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시어머니의 눈과 귀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충견인 박동욱 부사장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제 업무에 제동을 걸고 불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며 저를 떠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완벽하게 응수하며 오히려 보란 듯이 거대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시선이 해외로 쏠린 틈을 타 국내에서 벌어지는 진짜 비자금의 흐름을 파헤치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재계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강지훈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재벌들의 거짓 제보에 수없이 시달린 탓에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냉소적인 그의 눈빛 앞에서 저는 금고에서 찾아낸 유령 회사 중 하나의 등기부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청년그룹의 돈 수십억이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갔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 기자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제 단호한 태도와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생각에 잠긴 듯이 첫 번째 수는 던져졌습니다. 한쪽에는 시어머니의 절대 권력이, 다른 한쪽에는 제가 쥔 진실의 조각이 있습니다. 과연 한물간 임원 한 명과 고집센 기자 하나가 이 거대한 제국에 맞설 수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 이름의 시청자 여러분, 저희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싸움에 온 신경을 집중하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김민준 씨의 배신이었습니다.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거액의 자금이 한 연예 기획사로 흘러 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신인 여배우 한유라였습니다. 저는 설마 했습니다. 늘 제게 다정했고 아이처럼 순수했던 남편이었기에 차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한유라와 내연 관계였고 회사의 비자금을 이용해 그녀에게 고가의 선물과 집까지 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통장 내역이 찍힌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남자들 다 하는 일이잖아. 당신은 내 아내니까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일밖에 모르잖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간의 사랑이, 믿음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 전무님이 우연히 녹음한 파일에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유라, 좋은 소식 있다면서? 잘 됐다. 이참에 백서연이 애도 못 낳는 걸로 소송 걸어서 재산 한 푼 안 주고 내쫓아 버리자. 그들은 한유라의 임신을 빌미로 저를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것도 모자라 한 여자로서의 제 존재 가치마저 짓밟으려 했습니다. 아들의 외도를 묵인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며느리를 공격하는 시어머니. 그 순간 제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잔인한 계획을 알게 된 후 제 안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 전무님과 강지훈 기자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던 증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자금, 탈세, 아들의 내연녀에게 흘러 들어간 회삿돈, 그리고 저를 내쫓기 위한 재산 분할 소송 계획.
이 모든 것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민준 씨나 한유라가 아닌 바로 오지혜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강 기자는 오 여사가 만든 유령 회사가 과거 시아버지의 복지재단을 청산하는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숭고한 유산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었습니다. 최 전무님은 그의 오랜 인맥을 통해 박동욱 부사장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수년 전 뺑소니 사고를 냈고 오지혜 여사가 그 사건을 무마시켜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박 부사장의 목에 채워진 결코 끊을 수 없는 족수였습니다. 이제 모든 패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이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최 전무님은 소액 주주들을 규합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강 기자는 주주총회 당일에 맞춰 탐사보도 기사를 송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오지혜 여사와 직접 맞설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늦은 밤, 저는 시아버지의 집무실에 홀로 섰습니다. 벽에 걸린 그의 초상화가 저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곧 아버님의 못다 이룬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 천명이라는 이름에 묻은 오점을 제 손으로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고요한 사무실 안, 제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지혜 여사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박동욱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을 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약점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은밀히 만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의 조용한 별실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된 두 사람만의 전쟁터로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박 부사장은 제 호출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한 채 다소 긴장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따르며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아버님께서 부사장님을 내 오른팔이라고 소개하셨던 거요. 그때 부사장님 눈빛이 얼마나 곧고 빛났는지 모릅니다. 제 말에 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찻잔을 들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김태성 회장님과 그가 함께 일궈냈던 과거의 영광과 신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양심을 건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테이블 위로 작은 사진 한 장을 밀어 놓았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사진 속에는 찌그러진 자전거와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빗길 교통사고였죠. 한 젊은 가장이 목숨을 잃었고요.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박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한 노인의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가 아주 비싼 외제차였어. 운전자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사장님을 파멸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의 천명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오지혜 회장님이 망가뜨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오지혜라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잡고 스스로를 구원할 것인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오지혜 여사님의 비자금 흐름이 담긴 내부 보고서 원본을 제게 넘겨줄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저 침묵을 지켜줄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을 겁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단단해 보였던 성벽의 한 부분이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모든 계획은 세워졌고 모든 펜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 꺼진 회사에 남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묵직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저 별빛 중 몇 개는 제 손에 의해 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일어나 아버님이 생전에 즐겨 드시던 국화차를 끓였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사무실을 채우자 마치 아버님이 곁에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든 채 저는 조용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 하나만을 믿었던 28의 백서연.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30의 백서연. 그리고 이제 칼을 품고 복수를 준비하는 38의 백서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의 곁에 서 있는 여자. 사진 속의 우리는 너무나도 앳되고 빛이 났습니다. 이 사진을 찢어버릴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진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찬란했던 과거, 그리고 제가 버려야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전무님이었습니다. 백 대표님. 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짧고 단순한 한마디에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차가운 싸움터에서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무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동이 터올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치열한 날이 시작되겠지요. 목소리를 낮추고 한층 더 진솔하고 가깝게. 오늘 밤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저 창밖의 거대한 제국은 내일이면 제 손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이상하리만치 텅 빈 공허함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겠어요? 이 긴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운명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풀어낼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날이 밝았습니다. 청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 서울의 최고층 빌딩,
가장 넓은 호리주주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기에 호라는 엄숙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정장 차림으로 가장 뒷줄, 소액 주주들 틈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단에 오르는 오지혜 회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왕국에 대한 확신과 더러운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는 듯 여유롭게 좌중을 둘러보았고 잠시 제 쪽을 스치듯 바라보았지만 제 존재는 그녀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폭풍전의 고유함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동욱 부사장이 사회를 맡아 능숙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오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그에게 주어진 대본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지루한 연례보고와 형식적인 안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주주들은 하품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재무보고서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마이크를 잡고 재무 현황을 설명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이크를 한 번 툭 치더니 마치 기술적인 문제라도 발생한 것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그가 다급히 스크린을 조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대형 스크린에는 청년그룹의 명의를 도용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내부 보고서의 일부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몇몇 노련한 주주들의 눈에는 그 내용이 정확히 포착되었을 겁니다. 호란에는 미세한 술렁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란에 있는 모든 이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강지훈 기자가 준비한 탐사보도 기사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기사 제목은 대형 스크린의 충격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청년그룹 오지혜 회장,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이제 호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기자들은 마구잡이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오지혜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혼란스럽게 흔들렸고 여유로웠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박 부사장을 향해 맹렬하게 눈빛을 쏘아보냈지만 박 부사장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침착하고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오지혜 회장의 싸늘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추악한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청년그룹의 계열사 대표이자 고 김태성 회장님의 며느리 백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청년그룹의 진실, 그리고 오지혜 회장님의 숨겨진 얼굴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 지시에 따라 새로운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설날 밤 녹음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떡국에 약 타놨으니 꼭 제 자리에 앉으라고 일러도 호라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과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령 회사 비자금 거래 내역, 남편 민준 씨가 한유라에게 회사 돈을 횡령해 보낸 증거, 그리고 박 부사장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오 회장의 은퇴 사실이 담긴 결정적인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들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오지혜 회장을 겨냥했습니다. 오지혜 회장님은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하고 탈세한 것을 넘어 저를 살해하려 했으며 남편의 비행을 묵인하고 이를 이용해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 김태성 회장님의 유지를 가로채고 천명그룹을 사유화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오지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지혜 회장님,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라 탐욕과 악행으로 얼룩진 한 인간일 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오지혜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연단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의미 없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기품이 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권력을 잃은 추악한 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주총 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지혜 회장님, 당신은 업무상 횡령, 배임, 살인교사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제가 가족이라 불렀던 거대한 가면을 쓴 집안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천명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맞은 듯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장치와 최진우 전무님의 노련한 수습 덕분에 그룹은 침몰하지 않고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명그룹을 살린 구세주라 불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해체한 것은 단순한 경영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한때 저의 가족이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동시에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 오지혜 여사는 여러 혐의, 즉 살인교사 미수, 업무상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법정에서 무너져 내리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증오할 대상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 그녀의 공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묘한 연민마저 느꼈습니다. 남편 김민준 씨는 오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고 저에 대한 살인 모의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유라는 물론 그의 불륜 사실과 비자금 사용 내역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민준 씨를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김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찌들고 모든 특권을 잃은 남자는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야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에서는 한때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벽 너머의 침묵은 우리 사이에 쌓였던 10년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틀렸어.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자기연민과 뒤늦은 깨달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증오의 불씨마저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미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남은 인생, 부디 잘 살아.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그의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천년그룹의 거대한 저택도 제 손을 떠났습니다. 오지혜 회장의 소유로 되어 있던 그 저택은 그녀의 비자금과 함께 몰수되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화려했던 집은 이제 누구의 손으로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집은 제게 행복보다는 고통과 위선을 더 많이 안겨준 곳이었기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정리했습니다. 저택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시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김태성 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돈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상처는 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제가 더 단단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남긴 교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잔잔하지만 새로운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러뜨린 것은 한 가족의 위선이었지만 제가 다시 세운 것은 천명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저는 천명그룹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비자금으로 얽혔던 모든 부당한 거래들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지혜 회장 체제에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눈감았던 많은 이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그 자리는 새로운 비전과 청렴함을 가진 인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최진우 전무님을 천명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최 전무님은 오랜 세월 시아버지의 곁에서 천명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그의 리더십 아래 천명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재했던 이사회에서 저는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여 년간 제 청춘과 열정을 바쳤던 자리였지만 단 한순간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사회의 모든 임직원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천명그룹의 대표 백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서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한 달을 살기도 했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고
낯선 풍경 속을 거닐며 비로소 제 안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차츰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은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자신을 위해 그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새로운 길은 제가 설립한 김태성 재단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만든 이 재단은 특히 여성가장과 사회초년생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제가 얻은 지혜가 다른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에게 법률적 지원과 멘토링, 그리고 소액 창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시아버지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제가 온몸으로 싸워 얻어낸 깨달음이었습니다. 재단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부당함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수많은 백서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강인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보며 저는 그 어떤 기업의 매출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제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지혜 회장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그릇된 욕망과 맹목적인 사랑은 자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의 미래를 망가뜨린다는 것을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쥐어주려 했던 그녀의 집착은 결국 아들 민준 씨를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때로는 엄격하게 가르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게 와닿았습니다. 둘째,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효도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불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그릇된 욕망에 무비판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은 물론 부모와 아내까지 모두 파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의 뜻을 거스를지언정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셋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벌가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명예, 돈,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최 전무님이나 강 기자, 그리고 박 부사장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물질적인 성공 너머에 있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랜만에 한강변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은 어느새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도시 풍경은 여전히 번잡했지만 제 마음속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증오도 후회도 제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찾았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옥을 선물했던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제가 새로이 만들어갈 의미 있는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로운 한 인간의 미소였습니다. 천년그룹에는 새로운 새벽이 찾아왔고 제 인생에도 찬란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백서연 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거대한 욕망이 얽힌 그녀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서연 님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늘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거나 깊은 생각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을 나눌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